안녕하세요 하구 여러분.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지난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나요? 지금까지 우리가 나오는 그 내용들, 수업 내용들 얼마나 이해하고 계시나요? 제가 퍼뷸리에서 여러분들의 수업 현황을 보니까요. 한 강좌에 5시간 이상 시청을 한 우리 학우도 계십니다. 아마 수업 내용이 만만치가 않아가지고 우리가 따라하기가 쉽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게 여러 번 보시는 것 같은데 5시간이나 6시간이고 좋습니다. 수업을 하면서 이해를 하는 것이 중요하니까요. 지난 강좌들도 여러 번 보시면서 이해도를 높이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오늘 우리가 나눌 내용은 교회 교육의 미래 전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수업을 진행해 보기도 하겠습니다. 교회 교육의 미래 전망, 기술과 신앙이 만나는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으로 부제를 정해봤는데요. 오늘날 우리의 교육 현장은요, 저와 여러분께서 어릴 때 배웠던 그 학교 현장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초등학교부터 대학까지 배웠던 그 교육 현장은요, 지금하고는 많이 다르고 또 그때와 지금하고는 많이 차이가 있습니다. 특별히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다녔던 우리들은요, 주로 주입식 교육에 익숙해져 있죠. 주로 선생님께서 강의를 하고, 그리고 학생들은 머릿속에 그 강의를 집어넣고 그리고 그것을 외워 가지고 평가를 받았던 그 시대입니다. 그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학교의 교육 방식도 많이 변해야 됩니다. 이번 학기 배우고 있는 인공지능 역시 교육에 큰 영향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교회 교육을 생각해 봅시다. 교회 교육 지금 어디에 서 있을까요? 현재 도전이 있고 또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현재의 도전은 우리 서두에 얘기했듯이 전통적인 강의 중심의 교육의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교육하면은 선생님께서 얘기를 하시죠. 선생님께서 가르침을 주시면은 학생들은 그냥 선생님의 가르침을 그냥 받기만 합니다. 특별히 저희 세대, 여러분도 아마 해당될 텐데요. 성인이 될 때까지, 성인이 된 다음에 대학 교육을 받기까지의 모습을 보면은 주로 선생님의 강의를 듣고, 그리고 그 내용을 외우고, 그리고 외운 것을 평가를 했던, 시험을 통해서 했던 것이 우리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험이 끝나면은 다 잊어버리게 되죠. 시험 볼 때까지는 모든 것이 다 머릿속에 입력이 되는데 시험 마치자마자 그 입력된 것의 상당 부분이 사라져 버리는 부작용을 다 겪었죠. 특별히 팬데믹 전에는 그랬는데 팬데믹 이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실시간 온라인 강좌로 많이 변했죠. 우리가 교실에 모여서 배웠던 오프라인 강좌는 많이 수그러졌고요. 온라인 중심의 교육이 주를 이루게 되죠. 이번 우리가 배우고 있는 이 강의 역시 온라인으로 하고 있잖아요. 제가 강의를 하면 그거를 녹화를 해가지고 퍼뷸리에 올리죠. 그럼 여러분께서는 그 퍼뷸리에 있는 강의를 찾아보신 다음에 그걸 통해서 지식을 습득하고 그리고 평가를 받기도 합니다. 온라인 강좌가 발전한 더 많이 앞서 나간 학교 같은 경우는 하이브리드로 해가지고 강의실에 모여서 수업을 듣는데 동시에 강의실에 올 수 없는 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들이 있는 집이나 아니면 어떤 일터라나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그 장소에서 온라인으로 실시간으로 강의를 듣는 그런 시스템도 있고요. 온라인 강의가 발달하다 보니까 좋은 점은 같은 시간대에 있는 그런 사람들, 등하교가 용이한 그런 학생들만 모여서 수업을 듣는 것이 아니라 3시간, 4시간 떨어진 곳에서도 수업 참여가 가능하고요. 심지어는 시차가 있는 곳에서도 가능하죠. 예를 들면은 저희가 강의하는 장소는 로스앤젤레스입니다. 학교가 있는
또 LA 지역이죠. 그렇지만 우리 학생들은 켄터키에서도 수업을 들으시기도 하고요. 한국에서도 들으시기도 하고요. 선교지에서도 수업을 참여를 하시기도 합니다. 그것이 온라인의 강점입니다. 저희 학교에 이제 타인종 학생들도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미국에 사는 분들이 아니에요. 그분들이 계신 그 나라, 예를 들면 필리핀이라던가 이런 곳에서 수업을 들으시는데 그것이 온라인 교육이 발전했기 때문에 나온 결과물이라고 봅니다. 온라인 교육은 사라지지는 않을 거고 오히려 더 강화가 될 겁니다. 나중에 이 부분에서 얘기할 텐데 온라인 교육이 어디까지 갈 거냐에 대한 그런 것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온라인이 발달하다 보니까 나오는 부작용이 있는데 그것은 온라인에 익숙한 그 분들이죠. 교회 교육에서 교회 예배라든가 교회 교육에서의 온라인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하신 그런 분들, 예를 들면 청년층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청년층들이 지속적으로 이탈을 합니다. 모이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그들 나름대로 굉장히 바쁘죠. 한 20년 전쯤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왜 교회들이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겠지만 왜 청년부 예배는 왜 오전이 아닌 오후 1시 이후일까? 1시, 2시 이때 청년부 예배가 몰려 있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이 청년들 세대는 그중에 굉장히 바쁩니다. 직장일도 해야 되고 그다음에 학교도 다녀야 되고 그다음에 그 일과 시간 이후에 많이 바쁘죠. 특별히 금요일 같은 경우는 불금이라 해가지고 사람들 많이 만나서 시간을 보냅니다. 토요일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 들어가 가지고 아침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어요. 기상 시간이 한 12시 그 정도 되니까 오전에 교회 예배에 참석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늦게 일어나 가지고 준비를 하고 교회 오면은 1시 아니면 1시 반, 2시 정도 돼요. 그래서 그 시간대에 그 청년 예배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다면 지금은 어떠냐? 온라인으로 많이 들어오죠. 미국 교회 같은 경우는 팬데믹과 상관없이 온라인 예배가 활성화됐지만 한국 교회는 온라인 예배는 혹은 온라인으로 모이는 것은 그렇게 큰 비중을 두지 않았어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하지만 있으면 그래도 괜찮은 그런 정도였는데 팬데믹 터지면서 집에서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면서 그리고 각종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교회 이제 모임이 활성화되면서 그것이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엔데믹이 된 다음에 다시 그 전의 상태로 돌아올 수 있느냐 그렇게는 하지 못하게 됐고요. 오히려 하이브리드 형식으로의 교회 운영, 예배와 교육이 하이브리드 형식으로 가는 것이 더 알맞다는 그런 판단이 되고 그렇게 나가게 됐죠. 자, 이런 현상이 이제 현재의 도전으로 다가오죠. 많이 변화하고 있으니까요. 그렇다면은 미래를 준비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 있을까요? 디지털 네이티브와 AI 네이티브가 도래하는 시기가 2030년 경입니다. 특별히 디지털 네이티브의 경우가 70%가 그때쯤 교회에 거의 주류로 올라오게 되고요. 그때쯤 아니면 그 이후에 AI 네이티브까지 합세를 해가지고 교회에 등록을 해서 다니고 있는 플러스 교회에 출석하고 있는 교인들의 대다수가 그 세대가 차지하게 될 겁니다. 따라서 기술을 활용하지 않으면요. 교회 교육은 쇠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변화의 시작점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미 학교에서는 AI나 4차 산업에 대한 그 기술력을 가지고 학교 운영을 시작하게 됐고 학교 평가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학교 교육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AI를 가지고 학생들에게
AI를 활용해서 과제를 제출하게 하기도 하고, 페이퍼 제출도 어떻게 AI 활용을 잘 해가지고 무작정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지침을 내려주면서 그것을 활용해서 페이퍼도 쓰게 하고, 그런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학교에서 AI를 교육하는 이유는 AI 중심으로 사회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업체들이 AI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인력들을 우선시해서 채용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은 그쪽으로 가고 있는데, 교회는 그것과 상관없이 머물러 있다면은 그 결과는 교회의 쇠퇴로 갈 수밖에 없겠죠. 오늘 우리가 함께 탐구할 세 가지 혁신 사항을 보면요, 메타버스와 가상현실, AI 튜터와 멘토링, 글로벌 교육 연결입니다. 메타버스와 가상현실은 체험 중심의 몰입형 학습으로 생각할 수가 있죠. 특별히 성경 이야기를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메타버스와 가상현실입니다. 메타버스는 이 책이죠. 이게 책이 두 권인데요. 닐 스티븐슨이라는 소설가가 쓴 책인데 92년인가 나왔을 거예요, 이 책이요. 여기에 처음으로 메타버스가 언급이 됩니다. 즉 가상현실이죠. 메타버스 세계에 가상현실로 주인공이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일어나는 얘기를 이제 소설로 썼는데요. 팬데믹 때 메타버스가 많이 각광을 받았죠. 왜냐하면은 모이지를 못하는데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의 하나의 해결책이 메타버스였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엔데믹이 온 다음에 지금은 메타버스에 대해서 얘기를 별로 안 하고 있죠. 메타버스라고도 하죠. AI가 도입이 되면서 또다시 메타버스가 주목을 받게 됐죠. 팬데믹 때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챗 GPT가 없었잖아요. 그때는 재미나 이런 거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고, 물론 그 오픈 AI라던가 구글에서는 준비를 하고 있었을 텐데 그것이 알려지지 않았을 때니까 어떻게 될 거라고 짐작만 했을 뿐이고, 하지만 그것이 AI가 이렇게 발전할 거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었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엔데믹 이후에 메타버스는 존재감이 거의 사라졌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AI 발전으로 해서 메타버스가 다시 주목을 받게 되는 거는, 컨텐츠가 별로 없었어요. 메타버스가 게임 정도, 노블록스라던가 모여봐요 동물의 농장인가 그거, 마인크래프트, 그 정도만 생각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가상현실 속에서의 여러 컨텐츠가 있죠. 구글에서 나오는 얼스2를 보면은 지구하고 똑같이 하는 어떤 디지털 트윈이라고 하죠. 똑같이 만들어 놓고 각 나라에 있는 땅을 사는 거였어요. 실제로 돈을 주고 샀어요. 한 2021년인가 22년 정도에 내가 봤던 건데, 뉴욕은 거의 다 팔렸고, 그다음에 LA만 하더라도 한인타운은 빼고 웬만한 데는 다 팔렸던 그런 것을 보게 됐어요. 그건 땅을 사서 뭐하냐, 거기다가 건물 올리고 별걸 다 하고 콘서트장도 올리고 그곳에서 또 경제활동을 하죠. 디셀트럴랜드라든가 샌드박스 같은 그런 크립토커런시를 사용한, 그런 블록체인을 사용한 그 컨텐츠도요, 땅을 사고 파는 거거든요. 샌드박스는 샌드박스라고 하는 플랫폼 안에서의 샌드박스라는 코인으로 거래를 했고요. 디센트럴랜드 같은 경우는 마나라는 코인을 만들어서 거기서 주고받고 하죠. 물론 그것이 다 이더리움이라는 어떤 알트코인을 매개체로 해서 만든 그런 코인들이고요. 가상현실 속에서 그 안에서 박물관 같은 것도 하고 미술관도 세워놓고 거기서 전시회도 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그곳에서 학교도 만들고 교회도 만들어요. 거기서 모여서 회의도 하고 그랬던, 거기서 활동을 하고
심지어 거기는 나이키라던가 여러 업체들이 거기 입점을 해요. 그 입점을 해가지고 거기서 경제 활동을 합니다. 발렌시아가 같은 경우는 고가의 옷인데 고가의 상품인데 그것을 실제로 사 입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요. 가상현실 속에서 실물하고 똑같은 그, 그 물건을 아이템을 가상현실 속에서 사가지고 거기서 자기의 아바타를 통해서 그것이 입고 착용을 하고 다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어떤 경우는 가상현실 속에서 나오는 그런 거와 똑같은 거를 현실 세계에서 구입을 하기도 하고요. 가상현실 속에서 구입을 한 것이 실제로 집으로 오기도 하고 그런 집으로 오기도 하는데 그런 체험도 해보기도 하고 그래서 그때는 팬데믹이 굉장히 오래 갈 거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차이나 바이러스라고도 하는데 그 바이러스가 오래 갈 거라고 생각을 했었고 실제로 저도 그 바이러스에 걸렸던 사람 중에 하나고요. 그래서 오래 갈 거라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곳에서의 활동도 굉장히 활성화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제페토라는 그런 네이버에서 만든 메타버스가 있죠. 심지어는 어떤 회사는 현실 공간에서의 어떤 건물은 없고 가상 공간에서에 모여서 업무를 하기도 했었던 적도 있고요. 그렇지만 엔데믹이 온 다음 제가 그걸 보면서 퀘스천이라든 거는 가상 메타버스 세계 속에서의 활동하고 현실 세계 속의 활동이 이제 같이 간다는 것이 과연 어느 정도의 사람들만 해당인 그걸 제대로 자유자재로 할 수 있을까였거든요. 저도 마인크래프트 아이디를 갖고 있지만 전혀 활용을 하지 않았어요. 제페토도 아마 만들었던 것 같은데 활용을 하지 못했던 거는 에너지 소비가 너무 많은 거예요. 가상 공간에서 뭘 한다 그거만 해도 아니 우리가 지금 바깥에서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기도 하고 그 사역을 하잖아요. 사역을 하는데 만나는 사람들하고 관계를 통해서 쏟아붓는 에너지가 어마어마한데 그 에너지 소비를 한 다음에 지쳐있는 상황에서 메타버스 안에 들어가서 뭘 한다는 것이 그것이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지 못했는데 다만 그 생각이 나 혼자만이 해당될까 생각할 때 그거는 아닐 거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디지털 원주민들 같은 경우는 그게 가능할 수 있겠지만 저희 같은 어떤 유목민들은 그게 만만치 않거든요. 그건 자칫 잘못하다가는 이도저도 안 되는 그렇기 때문에 메타버스에 대해서는 그런 것이 있다 정도만 이해를 하고 넘어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가상화폐 같은 경우가 지금도 많이 활성화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분들도 있겠죠. 하지만 그 이상 그거 외에는 메타버스에서 뭘 하는 것이 상당히 체력적인 제약이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요. 많은 분들이 그런 제약 때문에 메타버스에서의 활동이 원활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가상현실 같은 경우는 뭐냐면 VR이라고 하죠. 버추얼 리얼리티. 그때 가상현실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AR도 있고 MR도 있고 XR도 있죠. 그런 것들이 굉장히 활성화가 되고 있고 예전에는 가상현실만 있을 때는 그 그래픽이 어떤 많은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물론 처음 나왔을 때 예를 들면은 고층 건물 위에서 외주를 타고 갈 때 누가 장난으로 머리 밀어버리면 떨어지거든요. 가상현실 속에서 추락을 경험할 때 어떤 충격을 느끼기도 하겠지만 하지만 그것이 진짜가 아니라는 것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을 그 헤드셋을 썼을 때 헤드셋의 무게감이 느껴지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그 그래픽에서 오는 어떤 눈의 피로감도 있어서 머리가 어지러움을 느끼기도 하고 그런 부작용이 있었어요. 오늘날 많은 VR, XR 컨텐츠 같은 경우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개선이 됐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올해 초에 라스베가스 CES를 갔을 때 한번 체험을 한 적이 있었어요. 가상현실에 대해서 체험을 한 적이 있었는데 헤드셋에 섰을 때 그 앞에서 보여지는 그 장면은 실제하고 차이가 없었어요. 두 가지를 본 적이 있는데, 하나는 그 클럽에서, 나이트 클럽이죠. 클럽에서 DJ가 디제잉을 하면은 거기서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DJ의 음악을, 디제잉을 하는 음악에 맞춰서 춤을 추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냥 만들어진 적이 없고, 그 표정 하나하나가 물론 거리는 있겠지만 멀리 있는 사람도 그냥 요 정도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그 얼굴 표정이 다 살아 있었거든요. 엄청난 발전을 이룬 것에 대해서 좀 놀라워했었고, 두 번째 하면은 풀파티, 수영장에서의 풀파티 하는 건데, 그거는 실제로 어디서 찍은 거를 보여주는 거였어요. 실제로 만들어진 사람이 아니라 실제 어느 곳에서의 풀파티를 보여주는데, 거기는 사람 하나하나는 실제 있는 사람이었어요. 뭐 지금 같이 소라라든가 그런 그 비오트 같은 그런 AI가 나오기 전에 있었던 거기 때문에 실제로 있는 것을 해가지고 실제로 좋아하지만, 내가 그곳에 있는 거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미 나는 이 헤드셋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 화면이 아무리 진짜라 하더라도 나한테는 그것이 현실감이 좀 반감이 됐었죠. 왜냐하면 극장에서 4D라고 있잖아요. 그거는 촉각까지 느껴지는 건데, 그 부분까지 있었다면은 모르겠는데, 그게 빠져 있기 때문에 아무리 앞에 보여지는 것이 실제 화면 같더라도 그것이 진짜가 아니라는 걸 알게 됐죠. 그 다음에 헤드셋이 무게감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냥 오래 좀 한 3분 4분 쓰고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것에서 발달해 가지고 무게감 가벼운 헤드셋으로 바뀔 경우, 안경형으로 돼서 그것이 물안경식으로 여기가 밀착되어 있는 그런 안경을 바뀌게 될 경우는 얘기는 달라지겠죠. 아무튼 그 메타버스와 가상현실을 이용한다면은, 교회에서도 그 컨텐츠를 이용한다면은 상당히 효과적으로 교회 교육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AI 튜터와 멘토링을 볼 수가 있겠죠. AI를 통해서 개인 맞춤형으로 교육을 할 수 있죠. 제자 훈련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어떤 성경 공부를 하더라도요, 각 개인의 어떤 이해도에 맞춰서 제자 훈련이라든가 성경 교육을 그 사람의 수준에 맞춰서 교육을 할 수가 있겠죠. 교회 교육이 우선 평가를 하는 건 아니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이 중요한 거니까요. 그것이 굳이 뭐 어려운 거 필요 없고요. 그 사람이 이해하기 좋게, 물론 구원관이 심어줘야 되는 것은 기본적이고요. 그런 AI 튜터를 통해서, 그리고 그 사람 한 사람이 갖고 있는 고민이라는 게 있잖아요. 멘토링 같은 경우도 이 사람 각자에 맞게 할 수 있는데, 사람보다는 AI가 어떤 면에서는 더 효과적으로 멘토링을 할 수 있을 겁니다. 특별히 AI 발전이 더 되면 될수록 그것이 더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질문이 있으실 것 같아요. 멘토링 같은 경우에 AI가 인간을 따라가지가 못한다고 한 것 같은데, 왜 오늘은 그런 얘기를 하십니까 하시는데, 제가 얘기한 거는 AI 발전이 될 거고요. 두 번째는 아직 하지 않은 거지만, 멘토링 같은 경우는 실제로 멘티가 정했을 때 그 멘토 역할을 하시는 분이 AI와 협업을 해가지고 멘토링이 들어갈 경우, AI 멘토링은 상당히 효과적으로 활용이 될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글로벌 교육 연결, 우리 한국도 다인종 사회가 됐죠. 동남아에서 온 사람들도 많고요. 그 사람들을 위한 예배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고 테니까요. 미국은 뭐 두말할 것 없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다 미국에 산다고 생각해도 과언은 아니니까요.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에서 퍼스트 랭귀지가 잉글리시고 세컨 랭귀지가 스페니쉬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한 8개, 9개 정도의 언어가
미국에서 공식적으로 사용되는 언어라고 생각을 하면 그렇게 알고 있고요. 그 중에 한국말도 들어 있고요. 뭐 중국어, 일어, 러시아도 들어갔을 겁니다. 그 여러 언어가 산재되어 있는데 하나의 언어 가지고만 한다는 것이 좀 무리이고요. 그래서 AI를 이용할 경우는요, 이런 요즘 그 번역기도 많이 나오고, 그다음에 많은 경우 말이 안 통하면은 구글 번역된 거를 보여주면서 이런 내용이다 하면은 그걸로 소통이 되잖아요. AI를 통해서도 여러 언어를 가지고 번역이 가능하니까요. 그런 거를 이용하면은 각종 언어로 교육을 할 수 있는, 지난주에 제가 얘기한 어떤 퀸즈 장로교 같은 경우도 4개의 회중이 있고, 미국 교회만 하더라도 복수의 회중들이죠. 영어권, 한국어권, 그다음에 어떤 면은 필리핀어권, 따갈로그 쓰죠. 그다음에 스페인어권, 이런 팀들이, 이런 그룹들이 한 교회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글렌데일 장로교회 같은 경우는 미국 교회입니다. 거기는 영어 회중이 있고 한국어를 쓰는 한국어 회중도 있습니다. 기쁨은 우리 교회라고. 그리고 알메니안이죠. 그쪽 글렌데일이 알메니안들이 사는 곳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쓰는 언어가 있고요. 그 교회 내에. 그리고 이란 교회가 있습니다. 그 안에. 4개의 언어가 그 안에 있죠. 그래서 부활절 연합예배를 모여서 한 적도 있고요. 설교를 4개의 언어로 설교를 했고, 뭐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실시간을 했지만 그게 AI를 통해서 한다면은 좀 더 풍성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지 않을까. 교육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이 3가지 축, 메타버스와 가상현실, AI 튜터와 멘토링, 글로벌 교육 연결이라는 3가지 축을 통해 교육을 체험 중심, 개인화, 연결성으로 재설계할 수가 있습니다. 버추얼 리얼리티, 일명 VR이라는 가상현실은 이미 우리 일상 곳곳으로 그 영역을 넓혀가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성경 공부까지 VR로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정성민 기자가 직접 체험했습니다. 간단한 로그인을 하니 가상현실 세계가 펼쳐집니다. 거대한 십자가 첨탑을 지나 들어간 건물 안엔 한국교회 목회자들의 이름을 딴 강의실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강의실 안에선 아바타로 표현된 다른 사람들과 만나 이야기하고 강단 앞에 서서 시각자료를 활용해 강의할 수 있습니다. 한국미디어선교회 실가명 콘텐츠 연구소에서 구현한 가상현실 세계입니다. 개인 컴퓨터로도 접속 가능한 이와 같은 가상현실 세계에서 한국미디어선교회는 바이블 아카데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어디서나 접속이 가능합니다. 현실하고 동일한 그 건축물 안에서 동일한 공간에서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자기가 만나고 싶고 이야기하고 싶은 사람만 이야기할 수 있고요. 아바타로 서로 대화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문자, 음성, 여기에 또 화상통신 기능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가상현실 공간에 예배당이 마련돼 있으며 이곳에서 예배와 강의도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온라인이 일상화된 최근 동영상 송출 방식이나 화상 A 프로그램을 통해 소통하는 것을 넘어 가상현실 세계가 새로운 만남 플랫폼이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봅니다. 아직도 가상현실이 좀 낯설다고 하신 분들은 다 40대, 50대, 60대 분들이십니다. 지금의 10대들은 그냥 가상세계에서 놀고 있습니다. 거기서 지금 자기들이 놀이터로고 거기서 머물고 있고 지금 태어난 아이들이 손에 쥐고 있는 건 스마트폰입니다. 그런 세대들은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교회는 오히려 가상 공간에 가상 예배당에서 모여서 예배드리는 아마 그런 세대가 될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 한국미디어선교회는 현지 선교사들이 연결한 사람들을 가상 공간에서 양육하는 스마트 선교사 양성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직접 현장에 가시는 게 아니라 가상 공간에 만들어진 선교지에 파송을 해서 거기 계신 분들을 양육하는 현지에 계신 선교사님들이 더 많은 학생들이나 더 많은 사람들을 좀 선교사님이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한국에 계신 스마트 선교사분들하고 같이 협력해서 양육한다면 오히려 또 새로운 형태의 선교 방법이 되지 않을까. CGN 투데이 정성민입니다. 지금 보신 거는 2021년에 한국 CGN에서 취재한 화면입니다. 4년이 지난 지금은
더 발달돼 있겠죠. 또 다음 영상을 또 보겠습니다. 방금 보여준 짧은 영상은요, 히즈쇼라는 사역 단체에서 했던 AR 컨텐츠입니다. 막 스마트폰을 보였는데 거기서 뭐가 나오죠. AR은 Augmented Reality라고요. 증강현실이라고 합니다. 증강현실은 화면 속에서 뭔가 우리가 가상현실은 가상현실 안에서 어떤 만들어진 곳에서의 우리가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증강현실은 있는 곳에서 뭐가 나오는 겁니다. 예, 증강현실은 주로 우리가 여러분 스마트폰으로도 되는 사람이 있을 텐데, 예전에 포켓몬고라는 게임을 있었어요. 그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어디 가서 보면은 뭐가 어느 지점에 가면은 그게 포켓몬이라는 그게 아이템이 발견됐다는 곳에 가면은 포켓몬 아이템이 나옵니다. 그걸 하나하나 이제 얻는 그 게임인데, 그것만 쫓아다니다 보니까 사고도 일어나게 되는 부작용이 있었죠. 교통사고도 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어떤 화면 보면은 체육관 안에 사람들 모여 있는데 거기 체육관 플로어에 고래가 튀어나오는 장면을 있는데, 그 영상을 기억하시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처럼 어떤 실제적인 어떤 화면 안에서 새로운 물체가 튀어나오기도 하고, 집에 있는 방을 꾸밀 때, 가구를 배치할 때 그냥 있는 거 아무거나 생각나는 것 하기보다 이 가구를, 이 소파를, 이 책상을, 침대를 어느 자리에 놓으면 어떨까 하는 거를 미리 보는 겁니다. 실제 그 방 안에는 아무것도 없지만 스마트폰 안에서의 그 화면 안에서는 그 방 안에 침대도 들어가 있고 책상도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옷장도 들어가 있는 그런 체험을 하는 것이 증강현실이거든요. 그런 것처럼 교회 교육에서도 보면은 히즈쇼에서 그 컨텐츠를 개발해 가지고 많이 이제 활용을 했었고, 미국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동양선교교회에서 그 컨텐츠를 이용해 가지고 성경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아이들한테 보여주기도 하고. 물론 히즈쇼에서는 그것뿐만 아니라 가상현실 속에서의 교육도 했는데, 노아용스 같은 경우도 실질적으로 그 그림 안에 앱을 열면은 실제로 홍수가 나는 것을 보기도 하고, 그리고 그걸 보여준 다음에 간단한 성경 퀴즈를 내서 성경 내용을 이해를 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컨텐츠였습니다. 저는 이런 것들을 우리는 메타버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지금 여러분 보시는 화면 속에 메타버스와 VR, 성경을 체험하다라는 게 있는데, 굳이 VR을 얘기 안 하더라도 AR도 괜찮고 MR도 있고 XR도 있는데, 그게 그거를 일일이 세부적으로 나누기도 하지만 그거의 모호성이 있기 때문에, 겹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나의 용어로 얘기를 하는 분도 있어요. 하지만 어떤 것을 하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어떤 것을 하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에 대한 용어의 차이에 대해서 우리가 그 중요성을 둘 이유는 없으니까요. 메타버스와 가상현실, 증강현실, 혼합현실 이런 것들은 75%가 기억 유지율이 증가하고 참여율 향상이 40%가 됐다고 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가 그냥 듣는 걸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보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컨텐츠를 들어가 가지고 체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체험을 통해서 얻는 그런 우리 인지력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 메타버스는 아바타로 상호작용하는 3D 가상 세계죠라고 하죠. 성경의 사건을 단순히 읽고 보는 것이 아니라 직접 체험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하면은 떠오르는 어떤 고약한 어떤 인식이 있는데, 성경에 대한 어떤 지겨운 생각들, 성경 읽으면 굉장히 어려워, 재미없어. 성경에서는 성경이 꿀송이보다 달콤하다고 얘기했는데 실제로 다가오는 것은 지겨움입니다.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어떤 마귀의 장난일 수가 있는데요. 그것을 타파하기 위해서는 체험할 수 있는 것을 하면 되겠죠. 실제로 동양선교회에서 어떤 이벤트에서 제가 갔을 때는 거기 VR 컨텐츠를 다른 게 아니라 VR 그 헤드셋을 쓰는 건 아니라 그것처럼 생긴 것에 앞에 안경 있는 데다가 스마트폰을 집어넣고 스마트폰 앱을 열면은 해당 컨텐츠가 나와요. 노아의 홍수가 나오기도 하고 예수님이 오병이어 사건도 나오기도 하고 출애굽 사건도 나오기도 하고 뭐 10가지 재앙 이런 것들에 대한 컨텐츠를 틀어놓고 아이들한테 그거를 보면은 아이들은 실제로 눈앞에 그게 보이잖아요. 눈앞에 보이고 설명도 듣고 그 다음에 그걸 본 다음에 실제로 간단한 퀴즈도 나오는데 그것도 풀어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흥미를 느끼기도 합니다. 물론 저는 많이 아쉬웠어요. 그래픽이라던가 구성이라던가 이런 것이 어른들한테는 좀 안 맞겠다는 생각을 하지만 아이들한테는 그 컨텐츠가 효과적으로 다가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어요. 어른들이 보려면은 좀 고가의 어떤 컨텐츠가 나와야 되겠죠. 아까 얘기한 어떤 클럽 안에서의 춤추는, 음악에 맞춰서 춤추는데 사람이 전부가 한 몇백 명인데 똑같은 동작을 하고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고, 비슷한 동작을 하더라도 표정이 다 달랐고, 뭐 그런 식으로의 컨텐츠를 만들어낸다면은 어른들이 보는 VR 컨텐츠도 상당히 효과적으로 실제적으로 그것에 빠져들어서 그 컨텐츠를 좀 퀄리티 있게 만들면은 어른들한테도 퀄리티 있는 컨텐츠로 다가간다면 영상 컨텐츠는 충분히 즐겁게 체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아까 얘기했던 메타버스죠. 메타버스는 물리적 현실과 가상현실이 결합된 디지털 세계를 의미합니다. 여기서 사람들은 아바타를 통해 가상 공간에 존재하고 다양한 활동을 하거나 상호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현실 세계와 비슷한 경험을 가상 세계에서 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메타버스의 주요 특징은 가상 세계 상호작용, 경제 시스템 확장성을 둘 수가 있습니다. 가상 세계는 3D로 구성된 공간에서의 아바타를 통해 자유롭게 탐험하거나 활동할 수 있고, 상호작용은 가상 공간에서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고 협력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게임이나 소설, 미디어처럼 대화하거나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가상 공간에서 할 수 있는 그 컨텐츠, 그 플랫폼이 생겼다가 없어지기도 했는데 메타에서 만든 컨텐츠가 있었죠. 해당 호라이즌 월드가 있었고요. 그록이라는 거는 이따가 없어졌는데 뭐냐면 조금 이따가 그 영상물도 보여드릴 텐데요. 한 공간 안에 모여가지고 하나의 프로젝트를 같이 하는 겁니다. 그 모여있는 거는 가상 세계 안에 있고, 그 모인 사람들은 다 둘이면 둘, 셋이면 셋, 넷이면 네 명이 다 각자의 있는 공간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 클래스를 생각을 해보죠. 헨리 아펜젤러 대학교가 LA에 있잖아요. 로스앤젤레스가 있는데 로스앤젤레스에서 있는데 우리가 다 헤드셋을 하나 써요.
MR 헤드셋을 하나 쓰는데 애플에서는 비전 프로를 하나씩 썼다고 생각해요. 그 이따만한 거 쓰면은 그게 가상 공간으로 들어가거든요. 근데 모인 장소가 우리 클래스룸이에요. LA에 있는. 거기에 우리 8명이 저까지 9명이 모여 있어요. 한국에 있는 분도 있고 선교지에 계신 분도 있고 켄터키에 계신 분도 있고 LA에 있는 분도 있고 이 9명이 한 곳에 모여가지고 수업을 같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수업이 끝나면은 다 바이바이 하고 헤어지면은 이제 이거를 종료 버튼을 누르고 이걸 벗죠. 그러면은 다 각자가 있는 곳에입니다. 켄터키 계시고 한국에 계시고 LA 있고 다 그렇게 그런 것을 얘기하는데 그 우리가 각자가 모여 있는데 각자의 모습이지만 그것은 아바타입니다. 그 한 곳 공간 같은 공간 안에 있는 그것은 저라는 아바타, 그 다음에 어떤 분의 아바타, 그 학생 우리 클래스메이트 한 명 한 명의 아바타입니다. 그래서 같이 모여서 또 상호작용을 합니다. 서로 얘기하면서 질문을 주고받기도 하고, 그다음에 어떤 게임을 할 수 있다면은 그 게임도 같이 해보기도 하고, 뭐 이런 것을 나눌 수 있겠죠. 그리고 메타버스의 경제 시스템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크립토커런시죠. 가상화폐라든가 이런 것들 가지고 그 가상 아이템을 사고 팔 수 있는 그런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가상 부동산이죠. 디셀트럴랜드라든가 샌드박스에서 나오는 것 가상 부동산을 가지고 구매하거나 그리고 넌 펀더블 토큰이죠. NFT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도 있겠지만 NFT가 뭐냐면 넌 펀더블 코인인데 세상에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은 요 그림 있잖아요. 요 그림이 원본이 있어요. 원본을 오픈시라는 데다가 그게 이제 거래하는 곳이거든요. 그게 NFT를 거기다 등록을 하는데 이거의 가격대가 굉장히 고가입니다. 예를 들자면은 한 500만 불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해봐요. 500만 불, 그런 500만 불에 대한 거를 구입을 할 수가 없잖아요. 한 번에. 물론 돈이 많은 사람들 하겠지만 그러면은 얘를 이제 쪼갭니다. 쪼개가지고 요 C가 한 100불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100불. 그러면 C만 갖고 있는데 그게 100불이에요. 그거를 여러 가지에서 나누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세상에 하나 이상이 원본이 하나 이상 있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얘를 카피를 해서 팔 수가 있는데 카피본은 그냥 1불이고 2불이로 팔 수가 있어요. 그냥 주기도 하고. 하지만 이 원본은 물론 얘도 경제적이기 때문에 업앤다운이 있어요. 그 500만 불이지만 어떨 때는 400만 불 떨어지기도 하고 어떨 때는 600만 불 가기도 하고 이렇게 그때마다 다른데 그렇게 등록을 하거든요. 그러면 NFT 같은 경우는 제가 원작자가 갖고 있다가 얘를 팔 수가 있어요. 딴 사람한테. 그럼 그 사람이 500만 불에 그거를 샀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갖고 있다가 어떤 사정에 있었는지 그걸 또 누구한테 팔아요. 팔면은 A라는 사람이 제가 만든 거를 A라는 사람이 500만 불 주고 샀을 때 저는 500만 불을 받았잖아요. 근데 500만 불을 갖고 있는 사람이 C라는 사람한테 이거를 팔 때 520만 불 아니면 480만 불 그렇게 팔면은 이 사람한테 480만 불, 520만 불 정도 되는 수익이 들어오죠. 그럼 그걸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거에 대한 저작권은 저한테 있습니다. 그 저작권료를 제가 받을 수가 있어요. 그거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비용을. 그래서 C라는 사람이 또 다른 B라는 사람한테 팔면은 그거에 대해서 수익은 C라는 사람이 받을 수 있겠지만 또 그것을 B라는 사람이 팔았을 때 오는 어떤 저작권은 비용은 또 저한테 오고 이런 식이거든요. NFT는
예를 들자면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넌 펀더블 토큰이기 때문에 세상에 하나만 있어야 돼요. 원본은. 그것이 NFT의 원칙이죠. 그리고 확장성을 줄 수가 있습니다. 메타버스는 다양한 디지털 경험을 확장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비즈니스, 문화 등 여러 분야에서 활용이 되고 있고요. 엔데믹 이후에 메타버스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가 메타버스에 대해서의 평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예전만 못하지만 AI 시대가 도래한 이상 메타버스가 다시 주목을 받게 되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아까 전에도 얘기했듯이 메타버스만으로는 그게 부족하지만 AI의 발전으로 인해서 메타버스 활용도는 굉장히 높아질 겁니다. 그리고 AI하고 같이 맞물려 갈 때 메타버스는 훨씬 더 파워풀한 그런 플랫폼이 될 수가 있겠죠. 활용할 수 있는 예를 보자면은 게임, 교육, 비즈니스, 소셜 미디어가 있습니다. 게임은 왜 나오냐면 게임이 가장 다양한 것들을 할 수 있는 거를 얻을 수 있다고 해요. 메타버스가 나왔을 때도 뭐 노블록스나 마인크래프트 이런 것들이 많이 부각이 됐는데 특별히 노블록스 같은 경우는 나스닥에 상장될 정도로 굉장히 인기가 있었으니까요. 주목을 받게 됐거든요. 그저께. 그래서 가상현실 게임에서는 사람들이 아바타를 통해 함께 게임 플레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아케이드 게임 같은 게 할 경우는 개인 혼자서 하던가 아니면 2인용, 3인용, 4인용까지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주로 2인용을 많이 했죠. 하지만 그 2인용도 1대1 게임으로만 했지 그 이상을 발전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롤게임이라고도 하기도 하고 전 게임을 안 해봐가지고 잘 모르겠지만 전쟁 게임 있잖아요. 팀워크를 이루면서 하는 게임들이 있습니다. 스타크래프트가 그 중에 하나일 거고요. 그것도 여러 명이 팀워크를 이루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이 가상현실 속에서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것들이죠. 그리고 교육을 볼 수가 있는데 가상 공간에서 학습을 하거나 실습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의학 공부에서는 가상 수술을 연습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시체를 갖다가 해부도 하고 할 수가 있는데 매일매일 그거를 할 수는 없을 겁니다. 매일 똑같은 수체를 놓고 뭔가를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가상 공간에서 가상적인 신체를 가지고 수술 연습을 할 수가 있겠죠. 해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가상 공간 안에서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비즈니스를 할 수가 있는데 가상회의나 협업 공간에서 사람들과 실시간으로 상호작용하며 작업할 수가 있습니다. 팬데믹 기간 동안에 물리적인 사무실을 처분을 하고 가상 공간에서의 사무실을 오픈을 하고 그곳에서 모여서 실시간으로 일을 하고 협업하고 회의하고 이런 회사들이 많았거든요. 그 팬데믹 기간 이후 지난 다음에 지금도 마찬가지인데 지금도 그 영향이 있죠. 사무실에 공실률이 많아졌죠. 그 빌딩에. 그러다 보니까 LA만 하더라도 그 빌딩 사무실로 사용했던 회사 오피스로 사용했던 그 빌딩이 아파트로 전환이 되는 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오피스로 활용할 수 있는 빌딩을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 회사들이 들어와야 그 빌딩 건물주들도 뭔가를 수익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안 오다 보면 공실률이 많아지다 보니까 세금을 내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유지를 하기가 힘들어져요. 그것의 해결책이 아파트로의 전환입니다. 인구가 많아지고 그렇지만 살 공간은 적고 렌트비만 올라가고 자칫 잘못하면 이 홈리스까지 가기 때문에 그런 어떤 고민들이 있는데 사무실을 아파트로 전환을 한다는 것은 그것이 하나의 숨통을 틔워주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소셜 미디어를 볼 수가 있는데 가상 환경에서 친구들과 만나거나 새로운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로블록스나 마인크래프트 이런 게임 공간에서 물론 그곳에서 게임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뭔가 그리고 디센트럴랜드라든가 이런 데서의 부동산 사이트, 부동산 관련된 그런 곳에서 들어가 가지고 사람들 만나기도 하고 서로 얘기도 하고 그곳에서의 교류들도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이 바로 메타버스 안에서의 그런 활동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상 공간에서 가상 세계 안에서의 예배도 생각할 수가 있고 그렇게 실제로 그렇게 한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미래의 교회는 제 책에서도 언급했지만 가상과 현실이 혼재되어 있는 그 예배당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제 책에서 그것을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주일 성수 개념이 강했던 그런 한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사람이었는데 교회를 가기가 굉장히 힘든 그날이 왔어요. 어떤 비즈니스 미팅이 있는데 그 미팅 시간을 놓치면 또 안 되는 상황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느냐? 교회는 가야 되는데 교회를 갔다가 오면은 미팅을 늦게 되고 미팅을 늦으면은 그 비즈니스는 힘들어집니다. 그렇다고 교회를 안 가고 비즈니스를 하면은 교회를 빠지게 되니까 뭔가 이제 깨름직하고 이런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는데 아마 이 개념이 2030년 이후 한 50년까지는 이런 형식의 모습도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아까 얘기한 MR 헤드셋이라든가 이런 거를 사용을 합니다. 아니면은 어떤 그런 가상 세계에 들어갈 수 있는 어떤 공간이 집안에 어딘가에 마련돼 있고요. 그것을 이용해서 교회 예배당에 들어갑니다. 실제로 그곳은 자기 집입니다. 집에서 있는 건데 헤드셋을 쓰든 어디 뭔가를 하든 그 예배 현장 속으로 들어가는데 그 현장에 있는 거는 실제로 다니고 있는 그 교회의 예배당 모습과 똑같아요. 그래서 들어가서 만나는 그 사람들도 실제로 해당 교회의 교인들이고요. 그리고 모든 것이 실제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면은 그 실제와 똑같은 것이 가상 공간에서 나오는 그 가상 현실적인 모습일까요? 그건 아니고 실제 예배당에서도 똑같이 이루어집니다. 찬송가 40장을 부르면은 실제하고 가상 공간에서 똑같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가상 공간에 들어가가지고 아바타로 들어가서 만나는 사람들은 실제 그 예배당에서 있는 그 사람들이고요. 그러면 예배당에 있는 그 사람들은 그 사람을 못 보냐? 그 아바타를 봅니다. 더 홀로그램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가지고 보는데 그러면은 자리를 어떻게 얻느냐? 소셜 디스턴스 개념을 생각을 해봤어요. 비어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앉아서 예배드리는데 실제로 옆에 있는 사람이 아바타를 느끼고 아바타를 넣은 자신도 옆에 있는 사람을 느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서로 친교하는 시간에는 서로 얘기도 하고 인사도 다 합니다. 그리고 예배도 드리고 그리고 예배가 마치고 축도까지 마치고 성령까지 마치면은 그것을 빠져나오는데 헤드셋 쓴 사람은 그걸 벗으면 되고요. 어떤 공간에 들어가 있으면 거기서 나오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본인이 있는 미팅 장소로 가는데 미팅 장소 역시도 가상 공간으로 갈 수가 있는 그런 시스템은 똑같이 이루어집니다. 이것이 늦어도 2050년 안에는 어느 정도 나오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해봅니다. 네이 커즈와일이라는 미래학자가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었죠. 45년도에 특이점이 이루어진다고요. 그 특이점은 뭐냐면 AI의 능력이 인간을 완전히 뛰어넘는 그 시기가 2045년이라고 커즈와일은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얘기를 굳이 안 하더라도 그때쯤 되면은 이런 모습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저는 그런 예측을 해봤어요. 아무튼 이런 것들이 소셜 미디어에서의 가상 모습들이고요. 가상 환경에서의 친구들과 만나거나 새로운 사람들과 만날 수 있고, 굳이 새로운 사람들이 아니더라도 그곳 자기가 있는 그곳에서의 사람들과의 교류를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죠. 그럼 메타버스는 왜 주목을 받을까요? 메타버스는 사람들이 물리적인 제약 없이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새로운 경제 활동과 문화적 변화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큰 관심을 받고 있었어요. 지금도 받고 있고요. 아까 얘기한 그것들이죠. 사람들이 가상 세계에서 말하거나 쇼핑을 하거나 예술 작품을 창작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활용되고 있죠. 점점 더 많은 기업들이요, 메타버스 관련 기술에 투자하고 있고, 특히 가상현실과 증강현실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더욱 몰입감 있는 경험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페이스북이라는 회사가 메타라는 회사로 이름이 바뀌었잖아요. 그 메타가 여기 나오는 메타버스의 그 메타입니다. 이런 세상이 곧 도래합니다. 그럼 VR 교육의 실천 사례를 보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가상 예배와 성경 수업이 있습니다. 청소년 교육 혁신을 볼 수가 있고 예수님의 부활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메타버스에서의 성경 체험이죠. 성경 이야기들 많잖아요. 천지창조부터 예수님의 재림, 창세기 1장부터 계시록 22장까지의 그 내용에 대해서 체험할 수 있죠. 그 아바타를 통해서 내가 선택한 그 아바타를 통해서 그 아바타는 동물 모양이 되든 아니면 실제로 내 모습이 되든 아니면은 어떤 영화배우 모델 같은 멋있게 생긴 그런 모습으로든 상관없이 아바타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그런 내용을 체험할 수 있고 또한 예배도 할 수 있습니다. 또 그 안에서는 장애인이 없죠. 아바타 장애인은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면은 충분히 아바타 장애인이 아닌 비장애인들만 있는 그런 세상이 될 수가 있죠. 그리고 청소년 교육 혁신을 할 수 있습니다. VR로 노화의 방주를 재현할 수가 있죠. 실제로 AR 아까 그 히스쇼에서의 AR 체험은 그 스마트폰 안에서의 홍수 모습, 그 방주의 모습을 보여줬지만 뭐 VR이라든가 MR 헤드셋을 쓰고 들어간다면은 실제로 노아가 그 방주 홍수가 났을 때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가는 체험할 수가 있고, 반대로 또 이런 반대도 있을 수 있겠죠. 방주 안에 들어가지 못해가지고 홍수에 떠내려가는 그런 체험도 할 수 있겠죠. 방주 안을 체험할 수 있고 또 노아가 될 수가 있겠고요.
반면에 방주에 들어가지 못해가지고 그렇게 떠내려가는 혹은 방주에 매달려 있는 그런 체험도 할 수 있겠죠. 여러 모습.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을 체험할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부활하던 그때 그 돌무덤이 문이 열리잖아요. 그 모습을 직접 볼 수가 있고, 어쩌면은 예수님을 찾아간 여인보다 먼저 예수님을 만나는 체험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예, 다음 화면을 또 Some people say the metaverse will only be virtual. One day, this lecture hall will be made of code. And though they're virtual students, what they'll learn together is real. A surgeon will be able to practice as many times as needed in the metaverse before laying her hands on a real patient. These students aren't really back in 32 BCE, but they can still watch Mark Antony debate in ancient Rome. The metaverse may be virtual, but the impact will be real. 예, AI 튜터가 있습니다. 모든 성도를 위한 개인 멘토입니다. 개인화된 영적 성장의 시대입니다. AI 튜터는 챗GPT와 같은 인공지능 모델의 실시간으로 피드백을 제공하는 시스템입니다. 각 성도의 신앙 여정을 추적하고 맞춤형 컨텐츠를 제공합니다. 학습자 만족의 향상이 될 수 있고요. 이 컨텐츠 이걸 통해서 한 60% 정도 이 보고서에 의하면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빌립 AI라는 앱을 다운로드 했다고 합니다. 10만 명이. 이거는 한국 조사인데, AI가 성도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AI 멘토링 시스템의 실제 활용은 질문과 고민, AI 분석과 응답, 목회자 연결, 지속의 성장입니다. 성도가 신앙적인 질문이나 개인적인 고민을 AI한테 전달을 합니다. 그리고 AI 분석과 응답을 합니다. AI가 성경을 기반으로 답변을 해줍니다. 그리고 기도 습관과 영적인 상태를 분석을 합니다. 그 질문과 고민을 통해서요. 그리고 목회자와 연결을 시켜줍니다. 필요시 AI가 목회자와 연결하여 집중 멘토링을 제공을 합니다. 아까도 얘기했죠. AI 자체가 이걸 하기는 그 한계점이 명확합니다. 하지만 목회자들과 연결을 해서 하이브리드로 가게 되면은 굉장히 효과적으로 멘토링 사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지속적인 성장을 이뤄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글로벌 연결을 보면은 언어를 넘어 하나가 되는 교회로 생각할 수 있겠죠. 실시간으로 AI 번역이 되죠. 그 AI 같은 경우는 그런 얘기를 들어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아이들한테 이걸 보여줬을 때 그래서 나오는 반응이 그냥 써도 되겠다는 정도의 그런 반응을 얻어냈다고 합니다. 어떤 언어든지 그 번역의 오류가 많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언어가 다르더라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는 여지가 많습니다. 그리고 메타버스 공동체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국과 아프리카 교회가 함께 성경을 공부하고 한국어와 스와질리아어로 AI가 번역을 해줄 수 있습니다. 이거는 한국과 아프리카 교회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뭐 포르투갈 쪽 교회도 생각할 수 있겠고요. 여러 교회가 함께 성경을 공유하고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시대도 됐습니다. 그리고 VR 문화 체험도 할 수가 있죠. 선교적 현장을 직접적으로 안 가더라도 VR로 경험하고 AI 자막으로 한다면은 충분히 선교 현장에 대한 학습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글로벌 플랫폼을 둘 수가 있겠죠. 글로벌 플랫폼 어떤 민족들이 와도 충분히 가능하고, 특별히 한국도 그렇지만 여기서도 이제 글로벌한 선교대회가
열리거든요. 그럼 보면은 물론 KWMC 같은 대회는 각 나라에 있는 한인 선교사들이 모여서 하는 거지만 그렇지만 그곳에 그 지역에 살고 있는 각 교회, 각 민족 교회들의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선교 대회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이 이제 글로벌 플랫폼을 줄 수가 있습니다. 페이스북의 모기업 메타가 야심차게 준비한 스마트 안경을 공개했습니다. 안경을 쓰기만 하면 눈앞에 화면이 뜨고 시키는 일도 척척해줍니다. 어떤 모습인지 이정민 기자가 보여드립니다. 메타 CEO 마크 저커버그가 새로 출시한 스마트 안경을 껴보입니다. This is Meta Ray-Ban display, classic style that you'd expect from Ray-Ban, but they're the first AI glasses with a high-resolution display. 디스플레이가 탑재돼 원하는 화면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Play California Dreamin'. From Spotify, here's California Dreamin' by the Mamas and the Papas. If I want to adjust the volume, I act like there's a volume control in front of me and I can just turn it. 빠르게 움직이는 중에도 명령만 내리면 안경에 인공지능 AI가 듣고 이행합니다. Your current speed is 103 kilometers per hour. 근전도 신호를 감지하는 팔찌는 미세한 움직임을 안경에 전달해 손가락만 움직이면 탐색과 호출, 글쓰기가 가능합니다. 스마트폰처럼 통화와 문자 전송도 할 수 있고 음성 대화엔 실시간 자막과 번역이 제공됩니다. If you have an issue hearing, then I think that this is going to be a game changer. Yeah, I agree. And it's also cool. It can do translations. 다만 시연 도중 일부 기능은 제대로 작동이 안 되기도 했습니다. 이번 스마트 안경은 오는 30일부터 110만 원대에 판매됩니다. 다음 달엔 구글과 삼성전자 합작의 스마트 안경도 출시될 예정이어서 스마트폰을 대체할 차기 스마트 안경 시대의 주도권 경쟁이 펼쳐질 전망입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삼성전자가 헤드셋 형태의 IT 기기를 처음으로 공개하며 본격적인 XR 시장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이걸 쓰기만 하면 원하는 장소로 순간 이동하는 경험을 할 수도 있습니다. 홍영재 기자입니다. 제미나이, 맨하탄 브릿지로 안내해줘. 스키 고글과도 닮은 IT 기기를 쓰고 AI 비서에게 뉴욕 안내를 부탁하자 눈앞에 마천 누가지를 위한 뉴욕 모습이 펼쳐집니다. 피자 맛집을 추천해달라고 했습니다. 캐스테 피자이 비노는 뉴욕시티에서 정통 목재 화덕 나폴리 스타일 피자로 유명한 마치 식당 안에 있는 것처럼 구석구석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삼성이 구글 퀄컴과 손잡고 처음으로 선보인 헤드셋 형태의 확장현실 기기 갤럭시 XR입니다. 공간과 동작을 인식하고 착용자의 눈동자를 추적하는 카메라 12개와 다양한 센서가 장착됐고 구글의 AI 비서 제미나이가 탑재됐습니다. 착용자의 시선은 물론 손동작과 음성을 인식해 앱을 실행합니다. 마치 미국에 있는 스포츠바에 온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느끼실 수 있습니다. 멀티뷰를 통해서 창을 자유롭게 옮기고 사이즈도 조절해서 착용감과 가성비가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았던 애플의 비전 프로보다 가볍고 가격은 절반 수준인 269만 원으로 책정됐습니다. 국내외 다양한 기업과 함께 음악, 게임, 스포츠 등 풍부한 확장현실 콘텐츠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올해보다 내년이 딱 2배가 더 커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업계 선도의 파트너들과 함께 굉장히 큰 XR 생태계를 이번부터 만들어간다. 이게 시작점이다라는. 스마트폰의 뒤를 이을 차세대 IT 기기의 형태는 이런 헤드셋에 이어 AI 기술이 접목된 안경으로 진화할 걸로 예상됩니다. AI가 갑자기 놀라운 성능을 보여주고 내 의도와 결합해서 비서 역할까지 해줄 수 있게 되다 보니 안경이라든가 머리에 쓰는 헤드셋 같은 이런 이제 웨어러블 컴퓨터를 굉장히 포텐셜하게. 지난달 메타는 AI 기능이 가미된 스마트 글래스를 선보였는데 삼성전자도 스마트 안경 대중화에 더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이어서 차세대 IT 기기 시장 주도권 경쟁은 더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SBS 홍현재입니다. 헤드셋의 장점은 많죠. 실제로 아까 화면에서 보듯이 서울에서
XR을 쓰고 그 맨해튼이나 하와이 어느 곳에 갈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성경 시대로 돌아가자면은 그 시대에 예를 들면은 다마스커스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던 그 장면, 그다음에 예수님이 붙잡히던 그날 말고의 길을 자르던 베드로의 모습, 그다음에 블레셋으로부터 법궤를 넘겨받은 그 시점에서 그 다음에 법궤를 끌고 왔을 때 법궤가 쓰러지게 되죠. 그것을 무사가 만지다가 즉사한 그 장면, 그리고 어린 사무엘이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한나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모습. 사탄한테 속은 이 하와가 그 선악과를 먹잖아요. 근데 그때 그 뱀이 오늘날 우리가 보고 있는 그 흉측한 그 뱀일지, 아니면은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의 그런 뱀일지 확인하는 그런 것도 참 흥미롭겠죠. 그것을 XR 컨텐츠 기기를 통해서 그걸 기기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는 재미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또 그것이 또 지금은 이런 기기들이 아까 얘기했지만 굉장히 고가의 제품들이잖아요. 애플의 비전 프로만 하더라도 3,000불이 넘는 3,000불, 거의 뭐 제대로 갖추면 4,000불 가까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대중화가 된다면은 가격대가 다운이 되겠죠. 그 다운이 돼가지고 누구든지 그거를 착용하고 다닐 수 있는 그 때가 온다면은 여러 가지 것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교회 교육에서는 뭐 그것을 물론 교회가 예산이 많아야 되고 그것을 할 수 있는 것이 많아야 되겠지만, MR, XR 이것을 갖추게 된다면은 교회 교육도 굉장히 재밌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교사가 그것을 설명해주고 대략적인 설명을 해준 다음에 학생들이 그 가상 현실에서의 그 성경 시대에 있는 모든 것들을 체험할 수 있는 그런 교육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실천을 위한 첫걸음인데 당장 시작할 수 있는 일이고 그렇지 않은 것이 있죠. 지금까지 얘기한 거는 당장에 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무료 VR 앱 체험은 가능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AI 챗봇 테스트도 할 수가 있고요. 다국어 소그룹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AI VR 앱 체험은 대부분의 교회는 지금은 할 수 없습니다. 비싸잖아요. 근데 그것이 어느 정도 대중화가 된다면은 할 수가 있는 것이고요. AI 챗봇 테스트 같은 경우는 빌리프 AI나 바이블 GPT로 간단한 성경 질문을 해볼 수가 있겠죠. 궁금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해볼 수가 있고, 그러면 이 AI가 어떻게 답변을 할 수 있는 거에 대해서 기대하고 확인해 보는 것도 굉장히 재밌을 겁니다. 그리고 다국어 소그룹을 할 수가 있는데, 줌에서 AI를 이용해 가지고 국제 온라인 소그룹을 시작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민교회, 한국교회도 그렇지만 이민교회는 더 심하잖아요. 대부분의 작은 교회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다 영어권이잖아요. 한국어권보다. 그리고 이민에 대해서도 많이 문호가 닫혀 있는 상태고, 그리고 그 대도시가 아닌 중소도시 같은 경우는 한국 사람들, 한인교회가 존재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제가 인디애나에 있는 미시아나 한인교회를 가본 적이 있는데 거기에 교육부를 봤어요. 근데 거기는 한인들보다는 타인종들이 많았습니다. 그 한인처럼 배운 한인들 같은데도 그 국제 결혼한 가정들이죠. 이제 백인하고 결혼해가지고 그 사이에서 태어난 그 아이들이 자라나가지고 교회를 나온 케이스. 그 친구들은 한국어보다는 영어가 더 편하고
그렇거든요. 그런 상태에서 이 아이들을 데리고 그 소그룹 활동을 한다. 한국어가 편한 사람들보다는 주로 영어가 더 많이 편하고 또 때로는 스페인어도 해야 되고 그렇거든요. 이 사람들 모아서 하려면은 AI 번역을 필요할 수가 있어요. 물론 교사가 사역자가 영어권이라면은 좀 다르겠지만 그게 아니라면은 영어권이라 하더라도 한국어가 편한 담임 목사님하고의 소통을 하려면은 AI를 사용하여 이 언어적인 것을 해결하는 것이 참 좋겠죠. 한번 이런 거 해봤으면 좋겠어요. 지금 여러분 교회에 있는 분들, 여러분이 맡고 있는 그런 부서에 있는 분들하고 어떤 파일럿 형식으로 어떤 프로그램을 계획하는 것도 한번 해보는 것도 참 재밌을 것 같아요. 예산과 인력 현황을 파악하는 것도 해보면 좋겠고요. 예산에 대해서는 좀 함부로 얘기하기가 좀 애매할 수도 있겠는데 이제 인력 파악 같은 건 해보는 것도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맡고 있는 교회라든가 여러분이 담당하고 있는 그 팀들, 그 부서에서 교육 대상의 우선순위를 해보는 것도 한번 좋겠죠. 그리고 3개월 정도 그것에 대해서 교육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한번 해보는 것도 좋겠습니다. 이제 기술은 도구일 뿐입니다. 아무리 기술이 발달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핵심은 사랑의 마음입니다. 핵심은 사랑의 마음입니다. 메타버스 혹은 VR로 성경을 살아있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체험 중심이죠. 그 다음에 AI 튜터로 모든 성도를 돌봅니다. 글로벌 교육으로 여러 나라들, 우리한테 주어진 모든 나라들,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나라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교회 교육은 디지털 성전으로 재창조할 수 있습니다. 미래 세대를 위한 교회 교육을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우리 이제 지금 자라나는 세대들은 다 디지털 환경에 익숙해 있기 때문에 그들의 컨텍스트에 맞는 것을 찾아서 해야 됩니다. 예전처럼 아날로그식으로 그리고 주입식으로 교육을 한다면은 한두 번 정도는 그 학생들 호응이 있을 수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문화, 그들의 컨텍스트를 찾아서 그것에 다가가서 그것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그들이 주님께서 맡긴 양이라고 생각하고 나간다면은 부족한 사랑의 마음도 그들에게는 극대화돼서 전달될 것입니다. 특별히 메타버스는 AI 시대에 더 활성화되고 더 크게 업그레이드가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쪽에서도 늘 생각하고 나간다면은 여러분께서 하게 될 그 교육 사역은 더 풍성해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를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